저는 이제 최고위원을 하는 목적이 네. 다른 시작을 위한 그 목적이 있습니다. 최고위원 선거의 마무리는 지방선거가 될 겁니다. 네. 지방선거를 성공적으로 마무리를 하고 그 다음은 바로 이어서 대선을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네. 개인보다 당과 또 국민을 위해서 정치활동을 해서 이 일을 바탕으로 정권을 저희가 창출하는데 기여를 하고 싶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어요. 제가 하고 있는 언론개혁이라든지 검찰개혁이라든지 이런 두 축의 큰 축도 있지만 민생이 좀 너무 어려워요. 예전에 굉장히 친근감 있게 인사를 했던 가게 주인분들이 폐업을 하고 연락이 안 된다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비일비재해서 이런 민생 부분들까지 포함을 한 민주당만의 그 대책들을 좀 강구를 하고 이를 바탕으로 해서 대선을 반드시 이겨서 방향성에 있어서 쪽팔리지 않는 의원이 되자. 지금 뭐 정치적으로 보면 민주당에서 이제 가장 현안이 뭐 검찰 개혁 문제도 있지만 당장 시급한 게 이제 10월 재보선. 네네, 재보궐선거가 있습니다. 전남 지역에서 그다음에 경상, 네. 부산인가요? 네, 총 4개 선거구에서 치러지게 되는데 조국 전남 호남 지역에서 이 조국혁신당과의 약간 네. 경쟁 관계가 지금 형성이 되고 있거든요. 네. 이 부분은 좀 어떻게 지도부에서는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그래서 이걸 지도부 생각이라고 하면 제가 할 수 있는 말이 굉장히 줄어들게 되고 네. 최고위원님의 개인적인 생각을 물어보신다면 몇 마디 좀 드릴 수는 있죠. 우선 이제 조국혁신당에 10여 분 정도 되시는 의원들의 네. 배출 과정이 어땠느냐. 네. 조국혁신당의 메시지는 항상 그랬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탄핵시키겠다. 네, 그렇죠. 윤석열 대통령을. 이게 기치였어요. 그를 위해서 민주당원이었던 분들 또는 야권을 지지했던 분들이 이것을 일종의 야권 연대로 생각을 하고 지민비조, 즉 지역구는 민주당, 네, 비례는 조국혁신당을 밀어줬던 거고, 실제 조국혁신당도 호남권에서는 본인들이 민주당의 뿌리인 호남에서 뛸 때 본인들이 형제당임을 굉장히 강조를 했단 말이죠. 네. 그러면 그 본연의 역할이라 함은 국회 내에서 저희 최고위원들도 열심히 싸우고 있는데 현 정부를 향한 깃발을 들고 열심히 나가 싸우고, 저는 조국혁신당이 거의 대통령실 앞에 진을 칠 줄 알았어요. 당시 기세라면 그렇죠. 예, 근데 지금 조국혁신당 의원들 다 어디가 계십니까? 네. 호남 가 계세요. 부산 가 계시고. 그래서 이것이 과연 조국혁신당이 하고자 했던 정치의 방향인가 좀 보셔야 되고, 두 번째는 그 진행하는 방식에 있어서도 이게 그 뭐랄까요, 정책 경쟁, 잘하기 경쟁 정도를 하면 좋을 텐데 생각 외로 민주당에 대한 비토를 많이 쏟아내세요. 네. 예를 들어서 사무총장이란 분은 민주당은 호남의 국민의힘에 비유를 하시는가 하면, 부산에서는 조국 대표가 직접적으로 저희 쪽 후보에 대한 약간 비방성 발언을 하시기도 하고, 그리고 어제도 새벽에 잠깐 해프닝이 있었지만 그쪽에 홍보위원장이신가요? 그분이 그 저의 월세살이와 조국 대표 월세살이를 비교하면서 저를 폄훼하려고 했던 시도 같은 것들이 좀 보일 때마다 이분들이 이러시면 안 될 텐데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철저하게 정책 경쟁을 하고 조국혁신당이 원래 본인들의 당을 만들었던 목적처럼 국민들을 위해서 누구보다도 쇄빙선이 되어서 윤석열 정권을 향해서 뛰어들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어쨌든 뭐 국민들 입장에서도 어떤 같은 뿌리로 봤던 두 정당이 또 어떻게 보면 두 정당의 또 기득권 지역에서 같이 또 이렇게 갈등하고 경쟁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좀 안타까워하시는 분들도 있고, 지금은 이렇게 뭐 특정 선거와 관련해서 승리를 위해서 뛸 때가 아니라 지금 가장 시급한 게 윤석열 정권에 대한 무능을 심판하고 뭐 이런 것들이 더 시급하다라고 판단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좀 아쉬움을 많이 토로를 하셔서 제가 한번 여쭤봤습니다. 네. 우리 이제 뭐 앞으로 계속 최고위원으로서 임기가 계속 될 텐데 네. 임기 2년 네, 이시죠? 2년입니다. 2년 이후에 어떤 좀 최고위원으로 기억되고 싶으신가요? 저는 이제 최고위원을 하는 목적이 네. 다른 시작을 위한 그 목적이 있습니다. 어떤 시작이냐면 최고위원 선거의 마무리는 지방선거가 될 겁니다. 네. 지방선거를 성공적으로 마무리를 하고 그 다음은 바로 이어서 대선을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네. 저는 최고위원 이 기간 동안에 실수하지 않고 그리고 민주당에 좀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의사결정을 해서 제 개인보다 당과 또 국민을 위해서 정치활동을 해서 이 일을 바탕으로 정권을 저희가 창출하는데 좀 기여를 하고 싶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하고 있는 언론 개혁이라든지 검찰 개혁이라든지 이런 두 축의 큰 축도 있지만 또 민생이 좀 너무 어려워요. 저희 지역도 다녀보면은 예전에 굉장히 친근감 있게 인사를 했던 가게 주인분들이 폐업을 하고 연락이 안 된다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비일비재해서 이런 민생 부분들까지 포함을 한 민주당만의 그 대책들을 좀 강구를 하고 이를 바탕으로 해서 대선을 반드시 이겨서 지방선거 승리하고 네. 또 대선 승리하시는 데 좀 일조를 하고 싶으시다라는 말씀 같습니다. 그 이후에 뭐 개인 정치인 한준호 개인적인 어떤 비전, 목표 뭐 이런 게 있으실까요? 제가 아나운서 시절에 제가 실은 이제 배현진 의원의 네. 담임 선생이었어요. 담임 선생님이요? 네, 제가 담임 선생이었습니다. 배현진 의원의. 담임 선생이라면 그러니까 입사를 하게 되면은 후배 아나운서가 들어오면 뭐 이렇게 이제 멘토 멘티 지정이 되는 거죠. 네네. 그래서 그 후배가 실제 방송을 시작을 하고 예. 방송으로 어느 정도 자리 잡을 때까지 예. 가이드를 해주는 담임 선생이에요. 제가 그래서 그때는 이제 뭐 배현진 의원의 기수도 있겠지만 그 전 기수들도 그렇고 제가 오랜 기간 동안에 그 아나운서 교육을 담당을 했었는데 제가 그때마다 후배들에게 했던 얘기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절대 쪽팔리지 마라. 이건 좀 비속어라 좀 쓰기가 좀 그렇지만 두 번째는 자신의 이름 앞에 붙는 형용사는 스스로 붙이는 게 아니다. 대개는 평가로 인해서 그렇죠. 나중에 누군가 붙여주는 것이다. 저는 이 두 가지를 제가 스스로도 목표로 삼고 있기 때문에 뭐 어떠한 최고위원이 되고 싶다라거나 또는 이후에 어떠한 의원이 되고 싶다 또는 어떠한 정치인이 되고 싶다는 지금 제가 목표 삼는다고 결정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제가 하는 이 과정들이 누적돼서 결국 나중에 국민들의 평가나 뭐 같이 있는 보좌진들의 평가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그래서 목표를 굉장히 짧게 잡습니다. 지금 현재는 연말까지 보궐선거와 지금 당대표를 비롯한 저희 야당 의원들에 대한 그렇죠. 검찰 측의 공격들을 어떻게 잘 방어해낼 것인가 이것에 좀 초점을 맞추고 또 내년 계획은 또 내년에 다시 또 세워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때 짧게 최대한 다만 방향성에 있어서 방향성 쪽팔리지 않는 의원이 되자. 그렇죠. 그 이제 고향 지역이시니까 뭐 지역 현안들 뭐 안 여쭤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그 고향 그 시장이신가요? 이게 시청으로 옮기는 문제도 좀 시끄러운 것 같고 뭐 여러 가지 지역적으로 보면 뭐 갈등 요소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민생도 아까 말씀 주셨지만 어려움이 있고 고양시 현안 또 앞으로 어떻게 좀 의원님께서 역할을 하시겠다 이런 말씀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고양시가 이제 이동환 시장 이후에 굉장히 많은 갈등 요소들이 생겼습니다. 뭐 시청사의 이전 문제라든지 잘 추진되고 있던 사업들이 갑자기 이렇게 뭐 문제가 생긴다든지 아니면 진행되고 있던 사업들이 중단된다든지 이런 일들이 자꾸 발생을 하고 있고 또 뭐 시정에 대해서는 제가 뭐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뭐 가타부타 말씀드리기 좀 어렵습니다. 근데 이런 갈등 요소의 원인을 잘 분석을 해보면 기본적으로는 전공법을 따르고 있지 않다. 행정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 절차를 무시하게 되면은 뭐 굉장히 큰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 것들로 인해서 시장 임기 이후에 크게 형사적 또는 민사적
책임을 묻게 되는 경우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절차들을 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 절차 관리가 잘 안 되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뭐 신청사 문제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래서 이런 절차적인 문제를 좀 잘 집행할 수 있도록 저희도 계속해서 요구를 좀 드려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고, 예를 들어 그런 절차적인 문제와 시장의 의혹과 뭐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설사 그 여당 측에 소속된 시장과 야당 측에 소속된 국회의원들 사이라고 하더라도 시민들의 삶의 발전을 위해서는 필요하면 예산도 가져오고 같이 협력하는 모습. 그렇죠. 보이고. 그리고 제도 개선을 위해서 법 개정도 하고 네.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인데 지금 시장님과 정책협의라는 것 자체를 저희가 22대 들어서 저희 요구로 4명의 국회의원 요구로 단 한 차례 있었거든요. 사실 정책협의가 자주 있어야 현안들을 공유하고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부족한 건지 네네. 아니면 저희가 도지사를 설득을 해야 되는 일이 생기는 건지 네. 아니면 뭐 정부를 설득해야 되는 일이 생기는 건지 네. 이런 판단들을 하고 도움을 드릴 텐데 지금 현재 그런 것들이 원활하지가 않다라는 솔직한 고백을 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고양시의 여러 가지 현안들이 좀 속 시원하게 시민들이 답답해하지 않도록 또 우리 정치권에서 또 잘 풀어 나갔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끝으로 뭐 이거는 또 우리 안 여쭤볼 수 없어가지고 정치를 이제 입문하시게 된 계기가 있으실 텐데 이 정치인 한준호가 바라는 어떤 마지막 꿈, 이상 이런 것들을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있습니다. 저는 이제 정치를 시작하면서 개인적으로는 실용주의 정치로 우리가 들어가야 된다. 진보 보수로 나뉘어서 마치 국민을 5대5로 갈라치는 이런 정치가 정치 혐오를 불러일으키는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국민의 삶에 더 집중을 해야 되는 정치로 가기 위해서는 진보 쪽은 조금 더 실용으로 다가서고 보수 쪽은 조금 더 합리로 다가서서 그 교집합 범위를 넓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두 번째는 그를 위해서는 우리가 새로운 정치를 자꾸 얘기합니다. 개혁하자, 새로운 정치하자. 근데 이게 여러 면에서는 국민들에게 피로감을 줍니다. 뭐 누군가의 말처럼 5년짜리 정권이 할 수 있는 일은 정말 한계가 있거든요. 연속되지 않는다면.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새로운 정치라기보다 필요한 정치를 해야 된다. 이 두 개는 접근 방식이 다릅니다. 새로운 정치는 우리가 구상을 해서 국민들에게 이것을 약간의 강요와 따라오게 만드는 거지만 필요한 정치는 현재 국민들의 삶을 더 들여다보고 그 안에서 필요한 것들을 찾아와서 정책과 예산으로 반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정치의 방향, 즉 접근하는 방향이 달라져야 되고 그걸 저는 새로운 정치가 아닌 필요한 정치로 가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필요한 정치를 구현해 보기 위해서 제 임기 동안에 최선을 다해 볼 생각입니다. 끝으로 또 요거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워낙 취업 시장이 어려우니까 뭐 의원님은 이제 여러 가지 직업도 경험을 하셨고 또 대한민국에서 가장 경쟁률 치열하다는 방송사에서 또 아나운서로 입사도 하셨단 말이죠. 우리 청년 세대에게 어떻게 삶을 개척해라. 뭐 이거 조언을 한번 해주신다면. 오늘 거의 대담인데요. 저도 이제 첫 아이가 대학교 4학년이라 좀 취업 준비를 하고 있고 또 이제 둘째 아이가 며칠 뒤에 이제 군에 입대를 하는 대학생인데 벌써 그래서 이제 아이들과 이야기를 많이 나누다가 제가 그 나이 시절에 겪었던 것들을 가끔 이야기할 때가 있는데 청년들이 가장 그 어려움에 봉착하는 거는 취업문이 좁아서 또는 취업 시장이 많이 열리지 않아서 내가 돈이 없어서 집안이 가난해서 이런 문제가 아니라 저는 두 가지라고 봅니다. 첫 번째는 그 자기 설득이 되지 않아서, 즉 자기 설득이라면 뭐냐면 이것을 도전할지 말지에 대해서 너무 많은 요소들을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두 번째는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안 되라는 이유를 대는데 그것을 정말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전을 하게 되면 청년 시절에 가장 많은 도전은 다른 도전이 아니라 자신에 대한 도전인데 다들 안 된다고 해요. 아나운서를 도전해 볼 거야. 어느 학교를 갈 거야. 이곳에 한번 취업 원서를 넣어 볼 거야. 근데 그때마다 주변에서 주변 사람들은 많은 이유를 대면서 안 된다고 그래요. 네가 MBC 가려고? 그러면
이런 반응이라는 거죠. 그럼 저는 이제 한국거래소라는 회사를 다니다가 MBC에 지원할 때 결혼도 했고 애가 있었어요. 야, 유부남 애가 딸렸는데 아나운서를 뽑아주겠냐? 야, 거기 가려면은 학교를 어디 나와야 되고 뭐 무슨 공부를 했어야 되고 그리고 뭐 생김새는 어때야 되고 뭐 학원은 어디 다녀야 되고 한 100이면 100명이 전부 다 안 된다고 하는데 그 안 된다는 것을 본인이 이겨낼 수 있는 준비가 가장 많이 필요합니다. 제일 큰 적은 안 돼란 단어예요. 이거를 이겨내는 데부터 시작이 됩니다. 모든 도전들은 성공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저는 이것을 이겨내는 방식으로 용기를 가져야 되는데 그냥 용기가 안 생기니까 제가 1100대 1 정도의 그 아나운서 시험을 뚫었단 말이에요. 1100여 명 정도가 시험을 봐서 한 명 뽑는 건데 그럼 나머지 1000명 넘는 사람들은 틀린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나도 오를 수 있다라는 용기를 가져라. 제 방에도 저렇게 써 있습니다. 나도 오를 수 있다. 네, 저게 제 삶의 가장 지탱이 됐던 말인데 그래서 제가 저한테 자꾸 주문을 걸어요. 너도 오라. 배째라. 너도 오를 수 있어. 지금 도전하는 게 무모하는 건 아니야. 한번 해보자. 그렇게 이제 자기에게 용기를 자꾸 줘야 되고 그거를 극복했을 때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기자님께도 막 도착하셔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쫄리면 하지 말고 자기가 설득이 되면 시작할 때 그걸 진행할 때 절대 쫄지 마라. 이런 얘기를 꼭 좀 드리고 싶습니다. 쫄리면 시작하지 말고 시작했다면 쫄지 마라.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한준호 최고위원님 모시고 말씀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 고맙습니다. 네.